네, 이건머리 184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범주 기자고요. 오늘도 권혜리 한승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누가 잘못해서 안 한 거죠? 지난주 안 했어요? 저런 표정을 너무해. 왜 안 해요? 당신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못했어요. 한승구 기자 비우고 하기가 좀 그래서 아유, 지난주에. 하여튼 뭐 저희가 방송을 못하는 사이에 네. 뭐 경제 분야는 계속 일본하고 그런 저런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뭐 이미 말씀드린 대로 뭐 내년 봄 못해도 뭐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그냥 가고 있으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다룰 얘기는 뭐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한참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파생 상품들, 은행에서 파는 파생 상품들이 지금 뭐 문제가 좀 큽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일반 서민들, 일반 대중이 아니라 좀 있는 분들한테 팔아서 네. 얘기가 조금 늦게 오히려 나온 건 아닌가. 그런 분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숫자만 보면 한 3,000명 안팎이라서 이게 뭐 3만 명, 30만 명 이렇게 됐으면은 조금 뭐 일찍 얘기가 나왔을 텐데 뭐 조금 늦게 나온 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 보면은 파생 상품, 은행에서 파는 뭔가 우리가 아는 뭐 예금, 적금 이런 게 아니라 좀 복잡한 그런 상품을 사셨던 분들이 좀 손해를 보기가 큰 손해를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의 뭐 원금을 다 네. 맡겼던 돈을 다 날릴 판이 됐어요. 네.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죠. 간단하게. 일단 이번에 문제가 된 펀드들은 네. 그 DLS를 모은 펀드들인데요. DLS가 뭐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기초 자산의 특정한 대상에 특정한 조건을 걸고 그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면은 이미 정해져 있는 수익률을 지급하고 끝내는 그런 식의 파생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ELS, 그러니까 주가 지수에 연동을 해서 뭐 주가 지수가 일정 기간 동안 뭐 이 구간 안에서만 움직이면 3%를 주겠다, 5%를 주겠다 이런 게 있고요. DLS는 주가를 벗어나서 어떤 것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말해요. 예를 들면 뭐 휘발유라든가 쌀이라든가 농작물이라든가 뭐 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번에 같은 경우처럼 특정 국가 혹은 지역의 국채라든가 그것의 금리 하여튼 거의 모든 물건을 걸 수 있죠.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조건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특징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약간 그 공법상으로는 굉장히 좀 알려진 그런 공법을 적용한 이번에 상품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특정 구간, 예를 들면 웬만하면 그 구간을 벗어나기 힘들 것 같은 것에 조건을 걸은 거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 조건을 이번에는 독일 국채 금리를 포함해서 유럽 지역의 금리, 뭐 미국 스왑, 이런 영국 파운드 스왑 이런 것의 금리들이 일정 조건을 벗어나지 않으면 3에서 5% 정도의 수익률을 주겠다 하고 보통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주고 이걸 팔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조건을 충족해서 5% 수익률을 받고 나가면은 그냥 평범한 어떤 금융상품이 되는 건데 이거를 조금씩이라도 벗어나기 시작하면 피해가 거의 기하급수처럼 커지는 그런 식의 상품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일. 그러니까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2 밑으로 많이 떨어짐으로 해서 거의 원금을 몽땅 잃게 돼 있는 원래 설계도라면 그런 식의 일이 일어난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여기 앉아 있는 세 명도 정확하게 그 상품이 어떻게 작동을 해서 어떻게 돈이 벌리고 어떻게 돈이 까이고 하는 것까지는 몰라요. 저희가 그렇죠. 모릅니다. 네. 아마 그거 아는 사람이 은행에서도 뭐 별로 몇 명 없어요. 없을 거고요. 왜냐면 굉장히 복잡하게 설계가 되기 때문에 네. 다만 저희는 결과물을 알 뿐이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어느 빵집에서 파는 빵이 맛있고 뭐 예를 들면 뭐 몸에 괜찮다더라. 네. 뭐 어떤 빵은 네. 사다가 뭐 한 달 놔둬도 안 썩더라. 뭐 이런 저희가 이제 결과물 가지고 결국은 네.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그렇게까지 금융 전문가들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은행에 가서 돈을 맡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요새 워낙 이자가 낮으니까 네. 독일 국채 뭐 독일이 망하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가면은 독일 국채가 그렇게 뭐 그냥 뭐 그 정도 넘어간다며 뭐 이래가지고 그냥
대부분의 네. 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계약을 하셨을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원금이 이렇게까지 뭐 다 날아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처음부터 했다면 네. 과연 가입을 했을까 이 사람들이. 네. 그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죠. 판매 과정에서 이런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을 했느냐. 저희가 이게 지금 가장 많이 판 은행이 두 군데예요. 우리은행하고 하나은행 두 군데가 많이 팔았는데 은행의 상품 설명서를 입수를 해서 봤습니다. 보면은 그 원금 손실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와 있기는 해요. 다만 근데 그게 나와 있다고 해서 책임이 완전히 면해지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을 실제로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만약에 이제 분쟁이 붙었을 경우에는. 근데 이게 그 아까 이제 앵커께서 처음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어쨌든 투자 금액이 좀 규모가 있고 1인당 평균 한 2억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투자 금액이. 그래서 뭐 그렇게 투자자가 아주 많거나 뭐 한 상품은 아니라고는 아닌 건 맞습니다만은 이 양반들이 실제로 이렇게 다 자산가냐 하면은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겠죠. 예, 아니어서 저희가 그 피해자들 몇 명을 인터뷰를 했는데 일단은 그 노후 자금을 넣어놓은 분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이게 만기가 긴 상품이 아닙니다. 갑자기 뭐 6개월 뭐 이래요. 6개월 정도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아까 평균 수익률이 4%, 뭐 3.5에서 4.5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물론 지금 금리보다는 높지만 그렇다고 아주 뭐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공격적인 상품이라고는 보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잠깐 맡겨놓을 수 있는 돈 정도로 그런 상품 생각하고. 정도로 생각을 하고 가입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소개를 받은 사례들을 보면 뭐 퇴직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잠깐 전세금이라든가 모아놓은 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딸 결혼식 자금 같은 거를 맡겨놓은 이거는 금방 써야 되는 돈이잖아요. 근데 이런 돈들을 맡겨놓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법무법인 한 군데하고 금융소비자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피해자들을 모으는 중이죠. 소송을 들어가겠다 이거는. 소송을 하면은 뭐 이게 조금 근데 일단 그 지금 여러 가지 상품들이잖아요. 지금 여기 여러 가지 DLF들이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일단 KB 하나은행에서 팔았던 것 같은 경우에는 영국 것도 걸려 있고 한데 지금 추세로 본다면 한 60% 정도 손실을 볼 걸로 원금에.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된 거는 우리은행에서 판 1,250억 원어치의 다음 달 19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독일 DLF 펀드. 다음 달 19일까지 금리 그러니까요. 이렇게 오를 수 있을 그러니까요. 가능성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00%잖아요, 거의 지금. 거의 그러니까 95% 이상 지금 현실이 났죠 아마. 현실이 낮죠. 왜냐면은 예, 제가 지금 이번 기준대로 주는 하면. 확인을 못했는데 그 지난주 금요일로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68이었어요. 68 뭐 예. 정도 됐어요. 그래서 예. 곧 7을 넘어가면 여기는 빵이에요. 예. 원금이 안 남게 되는 건데 이게 뭐 사후에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좀 약간 위험하게 설계된 게 분명히 있어요. 아니 그 위험하게 설계된 게 네. 분명히 있는 게 아니라 위험하게 설계를 설계됐죠. 했죠. 이거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일단 말도 안 이런 되게 설계를 한 거지. KB 외에서 팔았던 그 영국이랑 미국 거 그 한 바구니에 넣은 그 펀드 같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이 또 여러 번 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DLS 같은 경우는 조기에 그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은 조기 상환이 가능한 그런 식의 상품도 있지만 만기 연장도 보통 몇 번씩 하게 돼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연장도 하죠. 근데 이번에 우리은행에서 팔았던 그 독일 DLS 펀드 같은 경우 그냥 이번에 원금 다 까먹게 된 그 펀드 같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이 없어요. 그래서 9월 더 들고 있을 수도 네, 없는 6개월 상황이다. 그럼요. 그래서 9월 19일 되면 이거는 그냥 빵. 이거 굉장히 사실 위험하게 설계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우리은행에서 팔았던 DLS 펀드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개월짜리니까 9월 19일 날 첫 만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3월에서 5월 사이니까 5월에 사신 분들은 11월에 만기가 돌아오는데 3월에 이미 독일 국채 금리가 0.19였어요. 0.19%.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아니고 그냥 그 0의 바로 위에는 0.19%. 그러니까 마이너스 0.15부터 그 한 0.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황. 근데 물론 지금 독일 국채 금리가 그 마이너스 0.7까지 내려간 거는 그 사상 유례가 없었던 일이고요. 처음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0.2 근처 정도는 마이너스 0.198인가 정도까지는 간 적이 있었고 지금 여러 가지 금융시장의 상황이나 뭐 분위기상 워낙 지금 뭐 미국을 필두로 해서 돈을 다 세상에 많이 풀어가지고 띄우고 유럽 같은 경우도 경쟁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익히 금융가에서는 알고 있었던 상황에
이거를 그렇게 단발 6개월짜리 펀드로 마이너스 0.1을 걸어서 팔았다? 굉장히 좀 저는 문제가 있었던 상황, 예. 이미 그 상품의 설계 자체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상품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한승우 네. 기자 근데 다시 아까 한승우 기자 얘기를 네. 돌아가면 뭐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아, 환매 얘기를 잠깐 하셔가지고. 환매? 예, 예. 이게 저희가 만난 분 중에 한 분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딱 가입을 하자마자 네. 거의 뭐 한 달, 두 달 만에 이제 막 빠지는 게 눈에 보이는 네. 거예요. 막 15%, 20%막 매달 통질하게 올라가는 돼 거예요. 있죠. 매달 네. 통질하게 돼 막 있습니다. 빠지는 게 보이니까 이분은 환매를 하고 싶어 했어요. 환매를 하고 싶어 했고 실제로 이 상품 추천해준 은행 직원한테 이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본인이 여러 번 요청을 한 게 뭐 녹취라든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문자라든가 이런 게. 근데 그때 이게 환매 수수료가 비쌌어요. 비싸요. 뭐 환매 네, 수수료가 비싸더라고요. 비싸고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이거 만기 때까지 가면은 괜찮아질 겁니다. 그리고 환매 수수료 많은데 그냥 들고 계세요라는 식으로 응대를 했다는 거예요. 창구 직원이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잘 다. 몰라요. 그걸 파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게 뭔지. 아니 그건 뭐 어쨌든 금융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돈 버는 사람이 있고 잃는 사람이 있는 건데 그걸 심지어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창구 직원이 그러니까 이 물건의 성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왜 우리가 다 서비스 센터 같은 데 전화를 해본 적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휴대폰이 뭐 고장이 났다거나 했을 때. 근데 사실 굉장히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시는 좋은 분들이지만 그 본인들이 교육을 받으신 몇 가지 기초적인 거 외에는 좀 약간 전문적이거나 그 매뉴얼 안에 없는 내용을 물어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전화하면서 딱 느끼잖아요. 아, 이분들은 이거 모르시는구나. 이분들에게 교육이 되어 있지 않구나. 사실 그런 정도의 입장에서 그런 정도의 입장의 사람이 은행에서 이 위험한 물건을 팔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것만 봐도. 근데 어쨌든 한승우 기자가 사례를 얘기한 분들은 정말 미치고 팔쩍 뛰겠네요. 지금 그럼요. 그분들은 애초에 이분은 그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나는 뭐 복잡한 거 안 한다. 펀드 같은 거 모르고 파생상품 잘 모르는데 그쪽에서 이제 안전하다는 말만 믿고 가입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게 내 노후 자금이라는 걸 그쪽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분은 지금 나이가 60대가 훌쩍 넘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본인하고 올해 이제 교직에 계셨던 부인 퇴직금까지 그냥 다 집어넣은 교직에 상황이에요. 계셨던 분이. 예. 아이고. 퇴직금 다 집어넣으신 분이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간에 나는 심지어 환매를 문의했는데도 지금은 손실이 그거보다 또 2배 이상 불어난 상황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분은 거의 지금 뭐 제정신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여러 가지로 지금 뭐 금감원 뭐 변호사 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계시는. 근데 문제는 이제 뭐 이런 금융 상품 때문에 논란이 된 적이 워낙 많아서 은행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회피할 안전 장치들은 또 충분히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 가서 통장 하나 열 때도 왜 형광펜으로 여기 하시라고 해가지고 사인하라는 게 몇 개나 되잖아요. 근데 이런 상품 가입할 때도 가서 보면 뭐 정말 두터운 책자 비슷한 정도에다가 사인을 막 손 아프게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읽고 하진 않는데 문제는 거기 사인을 하는 순간 상당히 은행들은 도망갈 수 있는 있습니다. 길들이 열리는 거고 본인들은 모르는 사이에 동의를 해준 게 되고 나는 이해를 한 게 되는 거니까 설명을 들은 게 되는 거고. 그렇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그 소비자원이라든가 그 해당 법무법인에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중에 일부는 뭐 이렇게 정말 녹취라든가 뭐 주고받은 문자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사실 일부입니다. 일부죠. 대부분들은 이걸 주거래 은행으로 해서 20년, 30년씩 거래를 해오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나이 드신 은행에서 분들이. 파는 거니까 또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그래서 하시고. 애초에 뭐 소송의 염두 가능성, 뭐 이 소송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뭐 그런 걸 준비를 하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직접적인 그렇게 분쟁 조정이나 소송에 붙게 되면은 개개인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그 책임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서 약간 뭐 좀 과한 문제 제기일 수도 있는데 그 하나은행이 참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하나금융투자에서 보고서를 뭐라고 냈냐면 은행한테 책임 물어봐야 별로 책임 물을 거 없을걸? 이러고 보고서를 냈어요. 물론 이 일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하지만 자기 그룹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쪽에서 연구원이 그래서 은행 주식 뭐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약간 메롱메롱하고 그 쓰는 느낌이 저는 그리고 들어서 이번에 펀드들 지금 3군데 증권사에서 발행했는데
거기 자기들이 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다 대고 그렇게 쓴 걸 보고 야 이거는 약간 좀 문자 올라올 도덕적 뻔했는데. 해이다. 도덕적 해이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입을 다물든가 차라리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나? 라는 생각이 일단 들더라고요. 없죠. 근데 더 한 가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어볼 점은 그 설명을 했냐 안 했냐 현장에서 물론 그 부분을 분명히 저는 제대로 설명 안 했을 거고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못 했다는 거는 몰라서 못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판 사람들이 그냥 수수료가 높으니까 떨어지는 게 많으니까 판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잘 모르고 오신 분들한테. 근데 여기서 짚어봐야 될 부분은 왜 두 은행만 팔았냐는 거죠. 그러니까 IBK, 근데 사실 IBK는 일단 지금 이 문제 펀드들을 발행한 데가 세 군데예요. 설계 얘기는 좀 이따가 해야 될 거지만 그게 하나는 IBK, 하나는 하나, 그리고 하나는 농협이에요. 근데 또 웃긴 게 IBK 기업 은행은 이 비슷한 펀드를 작년까지 팔다가 중단했어요. 중단했잖아요. 신한은 아예 안 팔았어요. 네, 아예 안 팔고 국민은 조금만 있긴 한데 이게 올해 그 IBK에서는 올해 그 글로벌 금융시장의 분위기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 비슷한 펀드의 판매를 중단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KB랑 우리은행만 드립다 판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은행들의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판단을 당신들이 물건을 파는데 그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은행도 안 팔았고. 안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팔았다면 제가 볼 때는 면책이 될 수 있을 텐데 당신들 둘은 도대체 뭔 생각을 한 거냐라는 거를 특히 우리은행 이상해요. 왜냐면 그 KB 하나은행에서 판 걸 작년 9월부터 팔기라도 했어요. 근데 올해 3월은 아니 독일 국채 마이너스 0.1. 그래서 이제 그 금감원에서 요걸 이미 그 서면으로 실태 조사는 다 완료가 됐고 이제 현장 검사를 어떻게 나갈지를 지금 아직 검사 일정 확정이 안 된 것 같은데 거기에서 볼게 될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이게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과연 이 상품이 설계되고 판매되는 그쵸. 과정에서 은행의 내부 이 관리와 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근데 은행은 안 팔았는데. 저는 사실은 이 문제가 이제 처음에 들으시거나 뉴스를 보시거나 할 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저런 거 안 들어. 나는 저런 거 들 돈도 없다. 내가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내가 무슨 독일 국채에 돈을 투자를 하고 뭐 야, 그 저 사람들은 팔자라도 좋네. 뭐 저렇게 갖다 줄 돈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봐야 될 이유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상품들이 상당히 많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은퇴 자금들 우리 회사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퇴직연금이라든가 혹은 뭐 각종 그런 상품들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꽤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가입할 우리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그런 걸 꼭 안 하고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뭐 현재 특히 저금리가 뭐 얼마나 유지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금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도 투자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아니 그러면 뭐 있는 것만 월급만 받아가지고 불려서는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한 상품을 팔고 사고의 문제를 넘어서 금융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이런 우리 일반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작동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다시 한번 저는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저도 이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이렇게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상당히 적지 않은 많은 수의 댓글들이 투자는 본인의 책임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돈 몇 푼 더 받겠다고 자기가 넣어놓고서 이제 와서 왜 난리냐.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사실 적지 않은데 판매 과정을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뭔가 일확천금을 누려서 그런 상품이 기획부동산에 아니라니까. 갖다가 줬다든가 아니에요. 뭐 어디 사기 칠만한 데 갖다 줬다든가 뭐 연회 30%를 보장해 드립니다. 뭐 이런 데다 갖다 주셨으면 저는 충분히 그런 문제제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5% 보고 들어간 노후 자금 가지고 5%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도 보호를 못하는 금융 시스템이라면 이거는 시스템에 저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거를 저도 그 댓글을 봤는데 저는 그 댓글 다신 분들이 이 상황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깊은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까마득 그냥 약간 좀 메롱하는 심정으로 쓴 거 아닌가. 근데 그럴 문제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연 이 시스템 자체, 그러니까 지금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에 대해서 검사를 들어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나중에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만 이렇게 봐서 이게 기능적으로 잘 작동했느냐, 설명 잘했어, 사인 받았어, 이거에 과연 집착을
금융감독 당국이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그 부분에만. 그 부분 봐야죠. 봐야 되지만 과연 이 건전한 소비자들이 예를 들면 빵집에 왔는데 빵이 한 10개 있어요. 그 중에 한두 개는 정말 먹으면 배탈 납니다. 큰일 나는 음식이에요. 근데 그 뭐 그런 뭐 위태로운 맛을 혹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뭔 맛이요? 짜릿한 맛, 뭐 이런 거. 아니 먹으면 왜 죽을 것 뭐 같은 맛. 아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모든 사람이 모든 음식을 그러니까 한 가지 음식 먹고 살 필요는 없으니까 10가지 음식이 있다고 치면 저게 약간 좀 뭐 한마디로 좀 아주 매운 맛. 그냥 속 쓰릴 정도로 매운맛이 있는데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팔 수는 있잖아요. 근데 팔 때 그건 이제 얘기는 해줘야죠. 이거 무지하게 매워요. 맵다. 우유 먼저 먹어라. 뭐 이런 거. 우유나 쿨피스 같이 드셔야 됩니다. 이거 거의 갑니다 이거. 근데 뭐 자신 있으면 드세요. 아니 앞에 무슨 예를 들면 카레집에 가도 매운 정도를 설명을 그렇지. 하고 주잖아요. 10신 먹으면 갑니다 이런 거 알려주고 먹잖아요. 왜요? 몇 신까지 드셔버렸어요? 저는 뭐 한 3, 4신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 8신 드시는 분 제가 봤는데 좀 한 번 못 봤네. 예, 그 저는 뭐 예를 들면 매운 돈가스 이런 거 저는 시도를 아예 안 매운 해요. 걸 좋아해서 한 4신, 5신 정도까지 먹어봤는데 그 뒤로 넘어가니까 나 약간 쓴맛 보통만 나던데. 먹어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우리가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옛날에 저 아주 어렸을 때인데 저희 학교 옆에서 얼마 좀 안 된데 그때 뭐 인터넷 같은 것도 많이 없을 때니까 아름아름으로 이게 맛집이라고 소문난 그 매운 냉면집에 한번 갔다가 정말 뭐 이런 걸 파냐 세상에 뭐 이러고 나온 적이 있어요. 정보가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안 갔겠죠.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10가지 음식이 있는데 뭐 저거는 정말 뭐 매니아들만 드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요런 빵 드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빵을 팔아도 설명을 할 거고 음식을 팔아도 설명을 하는데 몇 억이 들어가는 거를 과연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다 같은 빵이에요. 그냥 드시면 다 한 끼지 뭐. 근데 저게 조금 더 뭐 칼로리가 높고 뭐 그렇긴 해요. 뭐 이 정도로 과연 해서 판다면 가장 제가 우려하는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그 빵집에 안 간다는 거죠. 그 음식점을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 자체를 믿질 않고 야 파생이라는 걸 왜 해? 팔지 마. 은행에서는 그냥 예금만 해.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는 투자 같은 거 안 해. 난 절대 안 할 거야. 저는 이게 금융당국이 정말 걱정해야 되는 사태가 아닌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금융이라는 게 발전하고 새로운 기법이 또 나와야 사람들이 거기서 좀 더 기회를 보고 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하겠다라고 들어가는 분들도 있는 거고 나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겠다고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이런 거를 잘 관리를 해주는 게 금융당국인데 저만 해도 은행에서 뭐 가입 안 합니다. 못 믿겠어요. 저만 해도. 은행에서 뭘 팔면 이게 좋아서 정말 나한테 좋아서 권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해서 뭘 더 남기려고 저 인간들이 저러지라는 생각을 사실은 머릿속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번에 뭐 몇 달 전에 왜 그 보험 가지고 저희 댓글 써주신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보험을 해서 만기가 가까이 오는데 창구 직원이 그거 말고 이걸로 옮겨 타시라고 자꾸 권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분석해가지고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거 안 그럴 겁니다. 왜냐면 보험은 철저하게 옛날 보험이 좋습니다. 그게 그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잠깐 왜냐면 말씀드리면 정말 그건 옛날 보험이 옛날에 좋습니다. 고금리였기 때문에 고금리에 맞춰서 6%, 5% 혹은 그 이상에 맞춰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험사가 나한테 10,000원을 받아가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자신이 있었을 때 만들었던 약관들이기 때문에 조건들이 훨씬 좋아요. 네. 대표적인 게 치매보험.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엄청 많이 팔았는데 치매보험 초기 출시하고 지금 나오는 상품들 비교해 보시면 보장 금액이 차이 많이 납니다. 아예 많이 나죠. 예, 차이 많이 나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보험사들 자기가 돈 파갖고 뭐 자기 돈 줄 수는 없는 거니까 맞는 상황 조건에 맞춰서 상품을 바꿔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과연 충분히 설명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파는 말단에서는 끝단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의 옛날 거 팔고 이거 드세요라고 하면 이 사람은 손해 보는 건데 자세한 설명하지 않고 이게 더 좋다고 우겨가지고 파는 것이 과연 팔아서 당장 오늘 몇 푼 벌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그 본인의 실적과 대부분 이제 새로 출시되는 상품들 이런 거를 이제 팔았을 때 뭐 실적에 좋고 뭐 수수료도 많이 떨어질 수 있고 그렇죠. 그게 대출 같은 부분은 아예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사전속주의라고 해서 대출 모집인 그러니까 대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개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을 못 팔게 돼 있습니다. 규제가. 그게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진짜 유리하고 뭐 상환 조건이라든가 상환 능력이라든가 보고 거기에 맞는 상품을 추천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수수료 많이 받는 상품을 추천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규제가 아예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최근에 이제 핀테크하고 샌드박스 얘기 나오면서 이게 대출 상품을 여러 개를 비교를 해주는 그러니까요. 그걸 하려면 네, 그 생각이 그게 들었어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건 샌드박스 내에서 지금 풀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판매자가 반드시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만을 권하느냐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순진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 그러니까 이게 신뢰의 위기가 저는 사실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컴퓨터 같은 거나 전자제품 잘 아시는 분들은 저는 대학생 때부터 용산을 참 자주 갔어요. 누가 컴퓨터 산다 그러면 제가 같이 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근데 용산을 조립을 했었잖아요. 웬만하면은 가기 좀 꺼려하지 않습니까? 저는 용산을 좋아했습니다. 가서 이렇게 잘 아시. 아니요 가서 이렇게 약간 흥정 붙고 하는 걸 저는 워낙 좋아했었어서 저는 누가 컴퓨터 산다고 그러면 제가 용산 같이 가서 저랑 같이 가면 손해는 안 보죠. 다만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왜냐면 몇 집 가갖고 이렇게 한 대여섯 군데 가서 혹시 뭐 욕 먹거나 그런 적 아니 없어요. 저는 없어요. 견적 뽑고 뭐 그렇게 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너무 그림 그려져. 예. 근데 그 용산이라는 데가 근데 지금은 굉장히 쇠락했잖아요. 물론 거의 사람 없. 인터넷 쇼핑이 잘 그건 돼서도 맞아요. 있지만 용산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렇긴 해요. 그렇기도 해요. 용산 갔다가 뭐 눈탱이 맞았다 이런 케이스들이 워낙 워낙 많았잖아요. 많았고 뭐 TV 뉴스에서 나왔지만 뭐 협박도 당하고 뭐 저는 중학교 때 강매도 하고 친구들이랑 용산 갔다가 깡패들한테 돈 뺏긴 적 있어요. 진짜. 아니, 용산에도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 용산에 그러니까 그런 게 한때 많았어요. 용산에 가서 당한 거 이렇게 몰카 취재해가지고 보도록 이런 것도 많았는데 많았어요. 요새 그런 게 싹 없어졌네요. 용산이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너무 망가졌습니다. 용산 전자상가가 이게 거기 갔는데 뭔가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고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정보를 얻고 내가 안 속는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용산을 가죠. 근데 저도 그때도 그랬지만 용산 갈 때 약간 전투 마인드로 가거든요. 진짜 붙어보자. 마음 먹고 너와 가야 나의- 됩니다. 한번 해보자. 너와 한번. 나의 먹고 가야 진검승부. 돼요. 한번 해보자 이러고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은행이나 금융당국에 갈 때 그런 마음으로 갖게 하면 자 은행원 한번 해보자. 네가 나를 얼마나 속이는지 한번 내가 보자. 다른 데도 아니고 은행이잖아. 근데 여기서 약간 그 은행원 편에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제가 아까 말했지만 그 서비스 센터 분들 얘기 잠깐 했지만 잘 모르고 파신 분들 되게 많았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그래서 한 명이잖아. 자격 조건도 네, 따게 하잖아요. 네. 지금은. 그렇죠. 그 투자 관련한 자격들도 따야지 그걸 상담할 수 있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걸 산 분들은 PB 가서 한 거예요. 맞아. 프라이빗 PB, 뱅킹에서 그렇죠, 한 거예요. PB. 프라이빗 뱅킹에서. 맞아. 그냥 저도 은행 그런 건 창구 아니고. 직원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PB도 네. 있습니다. PB가 많죠. 예. 왜냐면 몇 억씩 넣는데. 맞아. 근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몇 억을 갖고 오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잘못을 하는데 몇백 몇천 가져가는 사람들한테는 도대체 어떤 짓까지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오히려 저는 반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갖게 해야만 은행도 살고 금융기관도 사는 건데 맞아요. 과연 그런 관점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느냐.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저는 언론도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융당국이 사전에 왜 못 막았냐라는 기사를 저는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금융이라는 거나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일할 수 있는 기반과 뭔가 이런 아이디어가 샘솟고 그게 현실로 구현이 돼서 사람들이 뭔가 그걸로 여러 가지를 해보고 그게 규제 샌드박스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한 다음에 이 금융 상품을 개별적으로 뭐 허가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건 수백, 있을 수 없는 수천, 말. 수만 가지의 상품이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그러니까 돼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사후 관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사전에 금융당국이 이거를 왜 브레이크를 안 걸었어요라고 묻는 거는 저는 금융당국이 더 그래서 기능적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잘못된 어떤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검사를 이제 들어간다고 하니까 좀 보기는 봐야 되겠죠. 그 키코하고도 같이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키코는 이제 대부분 기업들이 가입을 한 상황이었고 그때는 이거랑 비슷합니다. 환율이 일정 구간 안에서 맞아요. 움직이면은 뭐 정해진 환율, 미리 약정해둔 환율에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은 급격하게 환차손을 보게 되는. 그래서 그 당시에 엄청나게 뭐 거의 부도까지 나는 그런 기업들이 있었고 여전히 사태가 안 끝났죠.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리고 사실 금감원이 그
지금 윤석헌 금감원장이 키코 사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법원 판결도 있고 했지만 여전히 이거는 불안전 판매 가능성은 우리가 더 분쟁 조정을 할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그걸 꾸려서 그때 운영을 그 하고 양승태 있고.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 사실 보고라는 단어도 좀 웃기긴 한데 보고를 할 때 그 키코가 언급이 됐었잖아요. 또 거기 그래서? 지금 뭐 경제모를 위해서 말하자면 은행들의 그걸 들어줬다라는 식으로 그 키코 공대위가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그래서 아, 그거는 파산하신 활동을 하고 분들도 있고. 많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일부가 이번 그 DLS 쪽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약간 좀 뭐랄까 아까 제가 거기서 말이 끝나가지고 혹시 오해하실까봐 좀 더 첨언을 하자면,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왜 사전에 못 막았느냐라는 문제보다는 사후에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행동을 네.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은행들은 안 팔았는데 두 은행만 네. 판 거니까 네. 두 은행들이 판단을 잘못했든 다른 생각을 네. 나쁜 생각을 했든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 징계를, 그러니까 사전에 가서 검열하고 브레이크를 걸지 말고 사후에 이렇게 뭔가, 아니 5% 이익을 보기 위해서 100% 손해를 감수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겠냐고요. 그러면 이런 설명을 제대로 안 한 부분, 그다음에 이런 상품을 설계를 한 걸 가지고 와서 무책임하게 판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정말 딴 사람들이 봤을 때도, 딴 금융기관들이 봤을 때도 아, 저런 짓 하다가 걸리면은 정말 큰일 나는구나. 그리고 불안전 판매 부분도 그 에딩펜, 그 형광펜 칠하는 데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한 줄 있다고 저는 이게 면책이 된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뭐 우리도 권혜리 기자가 그렇게 보도를 생각하지 않는 것과 아니 별개로 우리도 보도를 했지만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면책이 진화를 돼요. 문제가. 우리도 보도를 했지만 예를 들면 우리은행에서 그 팔았던 독일 DLS 펀드 같은 경우에 상품 안내서에 그렇게 써 있다는 거 아니에요? 18년 동안 한 번도 0% 밑을 내려간 적이 없고 이거는 뭐 100%라는 식으로 사실 요만하게, 왜냐면 우리가 뭐 저기 흔히 뭘 바꾸고 하는 것도 이런 거 개선하라라고 나오는 것들도 그런 게 많잖아요. 여기에는 손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함들하는 거는 요만큼 깨알같이 한 줄 써놓고 이따만하게 그림 그려서 설명하는 거는 뭐 이거는 거의 뭐 돌아올 100 뭐라더라? 만기 상환 확률이 100%, 원금 손실 가능성은 0%라고 시뮬레이션 결과 돼 있습니다. 18년간의 데이터를 입력해본 결과. 이런 식의 상품 설명서를 내놓고 원금 한마디 있다고 해서 면책? 저는 그거는 좀. 근데 예를 네. 들면 그런 거죠. 그게 우리 법의 맹점이고 네. 뭐 그런 거지만, 예를 들면 아파트 분양할 때도 여기서 뭐 5분 거리, 10분 거리 그런 것도 지금 법원에서 안 잡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있어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은행들은 뭐 또 비싼 변호사들 쓸 거고 네. 피해갈 여지는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해요. 키코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그 파산까지 하신 분들은 도저히 정말 땅을 칠 노릇이겠지만 뭐 한 40%인가 배상이 나가긴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얼마 안 됐죠. 근데 이번 망한 거 다음에 같은 경우에 망한 다음에 40% 배상해 주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미 도산해버리고 파산을 해버렸는데. 이번 거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러니까 그런 배상의 책임 정도나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조금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사실 쟁점이 세 가지잖아요. 우리가 다 얘기했는데 불안전 판매 정도와 그 다음에 이 설계와 그 판매 시점이라든가 그 판매에서의 부당한 부분이 얼마나 됐냐. 그리고 아까 정말 너무 그림 같은 예인 것 같긴 한데 그 아까 한승우 기자가 취재했던 분 같은 경우에 나 중간에 나 그냥 손절미 할래요 했는데 갖고 계세요 했다는 그런 부분, 중간에 그 손절미를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권유를 해내는 부분인데 저는 40% 50% 이상 뭐 당연히 돼야 되는. 아니 근데 그거는 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법이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지금 현재 현행 법이 아니 현행 법으로 그렇게 규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키코 같은 경우도 40은 나왔었잖아요. 이거는 여러 가지 상황상 그 이후에 나온 네. 것들은 거의 20까지 내려가고 그 다른 상품들 가지고 문제 걸렸을 때는 20까지 내려가기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제가 볼 때 법적으로 쉽지 않게 이미 뭐 한두 번 한 것들이 아니니까 은행들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법정에 가서 다툴 문제가 아니라 금융감독 당국이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면 이런 은행들한테는 한 6개월 정도 물건 못 팔게 막아버리면 억소리 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법적으로 그런 정도의 규제를 한 적이 없는데 한마디로 니들은 내가 볼 때 물건 팔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니들의 어떤 정신 상태를 보아하니 니들은 이렇게 하면 위험해. 소비자가 위험해. 니들을 시장에서 배척하는 것이 다른 금융기관들의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라면
너네 한 6개월 정도 팔지 말고 한번 저 벽에 가서 머리 박고 한번 생각해봐. 니들이 뭘 잘못했는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줘야 예를 드신 거죠. 아, 예를 들자면 예. 이런 느낌으로 네. 가줘야 소비자들이 그렇게. 아 저렇게 사람들한테 잘못하면은 혼나는구나. 그럼 얘들은 겁먹어서 겁이 나서라도 그렇게 안 하겠지. 다른 애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금융당국이 저는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정말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반대로 그래 니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복구할 만한 조치를 취하면 감형 한번 생각해 볼게. 약간 예를 들면 이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어영부영 해갖고 뭐 이렇게 야, 문서를 봤더니요. 요거 좀 그런데 금융당국 니들이 좀 선처를 좀 한번 해봐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간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돼. 금융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를 그냥 더 떨어뜨리는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저희 다른 기자가 지금 취재를 하고 있고 아마 잘 되면 오늘 저녁에 보도가 나갈 것 같은데 이분도 이제 그런 DLF, 그러니까 DLS 자산에 기초한 펀드 상품을 가입을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도 손실을 보고 있어요.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은행에서 환매는 하지 마시라. 수수료도 비싸고 하니까 환매는 하지 마시고 대신에 급전이 필요하시면 대출을 해드릴게요 하고 대출 영업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당사자한테. 네, 이걸 보면서 야 이건 정말 너무 심하다. 야.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우리은행? 기업은행. 기업은행? 작년에 팔았. 작년에 팔았. 작년 말에 지금은 안 팔고 가입하신 있으니까. 분이에요. 이분은. 네. 예. 그게 병주고 약주고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걸? 이 뭐 취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현재까지 약은 아니네, 그런 그건 내용 또. 그러고 그렇고 보니까. 야, 이거는 좀 이건 심한 거 아닌가. 심하네요. 예. 참 그게 그렇게 보면은 참 뭐랄까 무책임한 걸 넘어서서 그거는 좀 도덕적으로도 진짜 파탄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기사에서 은행 안 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금융당국이 항상 보통 하는 얘기가 뭐 위험하고 문제가 있고 이렇게 얘기할 때 금융 시스템상의 문제는 없다. 금융 시스템은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저는 그 이해는 해요. 강조해야죠. 뭐 문제가 있다, 위기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요, 우리가 좀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겠죠. 근데 이런 문제는 금융당국이 나서서 걷어내주지 않으면 일반 소비자가 물론 저는 또 반대로 또 이제 짚어볼 부분입니다만은 공부해야죠. 내 돈 들어가는데 창구 직원 말만 듣고 그냥 들면 안 되죠. 공부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참 당연히 해야죠. 도돌이표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금융사라고 생각하고 제1금융권을 생각해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PB에서 이 상품 사신 분들이 많고 그렇게 설명을 할 때도 그 은행을 또 수십 년 동안 거래하면서 신뢰를 했으면 게다가 이제 DLS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보통 이런 펀드, 보통 주식형 펀드 같은 것도 원금 까먹을 수 있는데 DLS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조건을 벗어나 버리면 굉장히 큰 손실을 입을 수가 있고 복구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는 파생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기초적인 금융 지식은 보통 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알고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정도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알기가, 근데 네. 이제 방금 말한 대로 네. 그건 당연히 은행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작년에 보면 작년에 이렇게 은행들이 냈던 그 PB나 이런 데서 자산가들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어디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이러고 설문조사한 거 중에 DLS, ELS 이쪽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비율 자체가. 왜냐하면 뭐 경기는 침체인 것 같고 뭐 주식도 좀 약간 애매한 맞아요. 것 같고 뭐 그렇다고 지금 부동산 들어가기도 그렇고 그러면 돈을 일단 빨리빨리 굴려서 자산을 은행이자 이상으로 올리려면 저 상품이 괜찮다고 설명을 하니까 거기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렇다면 본인들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공부를 한다는 거는 제가 반대로 얘기를 하면 제가 몇 번 이런 얘기 여기서 한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이런 생활금융과 네, 맞아요. 노동법, 네. 기초노동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하고 저는 진짜 했으면 좋겠어요. 좀 학생들을 좀 사회로 내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우리나라의 이 교육제도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서 제가 학교 다닐 때 포기한 과목들도 있고 아예 공부 안 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시험은 봐야 되지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실제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과목을 몰랐다고 해서 불편함을 느껴본 적은 없어요. 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정말 그 학교에서 그러니까 대학교 가기 위해서 시험 보는 과목들 말고
사람 사는데 필요한 과목들, 생활하는데 필요한 과목들을 내용들을 과연 충분히 가르쳤느냐라고 생각하면 아닌 그런 게 참 많은데 만약에 금융상품이나 금융이나 뭐 예를 들면 경제에 대해서 정말 좀 기본적인 것들을 잘 가르쳐서 잘 이해를 했다면 뭔가 이 독일 금리까지 이거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금융 이해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최하위 그렇죠. 수준이라고 뭐 할 때마다 나오잖아요. 저 진짜 이런 거는 교과에서 왜 안 진짜 가르치는지 왜안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배웠거든요, 저는. 아니 근데 거기서도 그게 뭐 수요와 학교마다 공급의 달라요. 법칙 뭐 이런 게 나온 다음에 막 뒤에 가서 이렇게 뭐 그건 이제 경제 과목이 그렇고 정치경제. 저는 특이하다고 생각했지만 저희 학교에 생활경제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좋은 학교 하는 다녔네요. 정치경제하고도 약간 좀 다르게 약간 교과서도 보통 고등학교 교과서는 요즘 조그만가요? 아무튼 작잖아요. 일반 책하고 다르게 요즘 좀 고등학생이 아니면 몰라요. 작고 두꺼운 하긴 모르시겠죠, 당연히. 아니 뭐 젊은 애들 얘기하더니 요즘 국가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아는 척했어야 되는데 두꺼운데 그 과목은 희한하게 책 크기도 좀 크고 두께도 별로 두껍지 않았고 근데 그게 교장 아마 선생님이 앞서가는 분이었나 보다. 고1 때인가 뭐 잠깐 배웠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식의 뭐 중학교 때는 상업을 배우기도 했었고 그래서 뭐 그런 류의 상고 나왔어요 혹시? 아니요 상업을 그렇게 배웠다고요? 그래서 저도 보통은 남학교들이 공업을 많이 가르쳤거든요. 공업을 많이 저희 때는. 가르치죠. 근데 네. 저희 학교 때는 상업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공업을 공부를 안 했다니까요. 나도 기술. 저는 상업을 공업이었는데. 배웠어요. 저는 상업을 배웠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업 그때 개인적으로는. 제가 기억 어렴풋이 나는 거는 이제 뭐 그때 왜냐면 우리가 막 공기라든가 공업화 막 이런 거 네. 하고 막 그런 걸 중시했기 때문에 제가 공업을 많이 배운 것 남학교는 같아요. 대부분 공업을 했어요. 저희 그래서 학교는 공업을 많이 배운 것 그냥 같아요. 기술 시간 1학년, 2학년 때는 기술을 배우고 3학년 때는 상업을 배웠는데 그때 이제 뭐 어음의 활용이라든가 아 그런 거 괜찮다. 괜찮네. 아니면 이제 뭐 기초적인 부기, 회계 쓰는 거 회계 뭐 부기까지 배웠어요? 그 뭐 자산 고등학교가 자본 이어져 대체 있는 뭐 학교였어요? 아니요. 저는 이어져 있었지만 저는 고등학교는 다른 데로 갔는데 아무튼 그런 걸 배웠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필요하죠.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던 것들이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어디 이게 남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이후에도 뭐 이제 공부를 더 하거나 뭐 기사를 할 때 이게 큰 거부감이 든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되게 저는 좋은 학교 다녔네. 교육에 있어서 약간 저도 고등학교까지 과정을 되짚어 생각을 해보면 이 무언가를 배우면서 내가 이게 필요하다, 알아둬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이 이공계에 계신 분들, 이공계 졸업하거나 이공계 쪽 공부하신 분들은 제 이 얘기 들으면 굉장히 뜨악하시겠지만 수학을 공부하면서 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무식한 사람 취급받긴 하더라고요. 수학이 얼마나 중요한 과목이고 얼마나 논리를 수학 정도는 해야 키울 되지 수 있고, 않을까 에? 싶긴 한데 에? 수학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러니까 수학 정도는이라는 어느 정도까지 어느 해야 정도는, 되는 아니 어느 그러니까 수학 정도는이라는 말은 네. 좀 그렇고 네. 그러니까 하긴 했죠. 근데 이거를 왜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이걸 왜 공부하지? 라는 항상 저는 왜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부 안 해놓고 나도 막 이렇게 생활경제나 예를 들면 네. 노동법 같은 경우에 기초에 당신들이 예를 들면 알바를 하러 가더라도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뭐 이런 내용이라든가 네. 안 하면 뭐가 됩니다. 어떻게 됩니다. 뭐 이런 내용이라든가 이게 너희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야. 이게 시험 보라고 필요한 시험도 시험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 나가서 살려면 이걸 해야 됩니다라는 의미 부여를 하고 영어 같은 경우도 아니 저기 여행 가셔가지고 식사라도 좀 시키시려면 뭔가 이렇게 기본적인 영어를 좀 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애들이 영어 공부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영어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영어를 왜 해야 돼 이러니까 사실은 안 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공감해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때 배운 것들이 쓸모가 없는 내용이다라고는 저는 이제 생각하지 않지만 대신에 이게 왜 쓸모가 있는 것이고 네가 이걸 왜 배워야 맞아요. 되느냐에 네, 대한 맞아요. 거는 정말 맞아요. 부족했던 그러니까 예를 것 같아요. 들면 그거 있어요. 제가 이제 약간 돌아가는데 제가 제일 싫어했던 류의 문제가 뭐냐면 시나 뭐 이런 걸 써놓고 위에 시 쓴 사람이 그러니까 시인의 주제 의식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단어는 뭘 뜻하는가? 시잖아요. 여러 가지로 느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문제를 낸 사람의 정답에 맞춰야 되냐고요.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어디 수능이었는지 어디에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시인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그 시를 쓴 시인한테 틀렸어요, 그 사람이.
아니다. 내가 나의 썼는데 주제의식이 아니다. 내가 썼는데 틀렸다는 거예요. 그걸 나와서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썼는데 뭔 소리냐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근데 그런 식의 1, 2, 3, 4, 5로 답을 적어서 이 1등부터 꼴등까지 만들어야만 네. 뭔가 이렇게 결과를 할 때 문제가 안 생기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 때문에 정도의 그래요. 근데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맞는 문제들과 맞는 그래서 대한민국 영어 수업이 왜 실용적일 수가 없느냐라는 문제 제기에 있어서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1등부터 꼴등을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생활영어로 했는데 어떻게 1등부터 꼴등을 나눌 수가 있느냐. 문제로 만들어야지 나눌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려운 문제야. 경제를 지금 다루고 보도를 하는 입장에서 저부터도 그런 교육을 그렇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받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고 이 문제도 결과적으로는 이 금융당국에서 금융 시스템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좀 많은 분들에게 요즘 뭐 권혜리 기자가 친절한 경제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친절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알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좀 일반 시청자나 국민들에게 알려져서 내가 위험한 건 내가 그래도 좀 피해갈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상식을 좀 많이 만드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진짜 은행 가서 은행이 뭐 정글이나 밀림도 아니고 저희 가서 물릴 수도 있어. 확 물리면 갑자기 원금 다 까져.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은행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네, 뭐. 이 문제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제가 이 문제를 다루자고 할 때 우리 회의에 있었어요. 회의에 있어서 우리 이제 내부 회의 뉴스 만드는 일요일에. 회의에 아. 딱 이 문제를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의 반응이 그게 뭐 중요해? 얼마? 1조? 일부 참석자들의 일부. 예, 왜냐면 우리도 솔직히 말하면 그런 교육받고 여기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네. 일부 참석자들의 반응이 그 뭐 좀 있는 사람들이 뭐 투자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약간 댓글과 비슷한 약간 반응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저는 그것도 굉장히 잘 몰라서 좀 공격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우리 언론사에서도 그런 반응이 나오는데 이게 일반 시청자나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더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안타까워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같은 원금 손실도 같은 원금 손실 수준이 아니고요. ETLS 같은 거는. 그러니까 판 사람들도 저는 권혜 기자 얘기한 대로 모르고 판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근데 그분들이 문제는 지금도 계속 뭔가를 손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죠. 대규모 식중독 사태가 났는데 그분들이 계속 요리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사실은 또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건전하게 걸러내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제도적으로도 좀 더 보완이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설명하는 것이 은행한테는 면피가 되지만 소비자에게 위험하다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느냐라는 제도적인 고민도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좀 뭔가 눈으로 좀 확 보이게 글자가 됐든 뭐 사진이 됐든 그림이 됐든 뭐가 됐든 위험성은 정말 그냥 이렇게 좋은 설명은 예를 들면 폰트 5나 뭐 10이라면 나쁜 설명은 빨간색으로 폰트 30으로 넣게 한다든가 원금 까집니다 뭐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그냥 까딱하면 원금 나갑니다 뭐 이러고 그냥 쓰든가 뭔가 위험성은 좀 더 명확하게 눈에 띄게 보이게 해줘야지 뭐 예를 들면 진짜 뭐 요만하게 써놨다. 네. 안 된다. 약간 좀 아까 한승우 기자 얘기한 그 사례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아는 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피해 본 분들이 우리일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일 수도 맞아요. 있고 결국은 뭐 금액의 차이겠지만 결국 우리한테 벌어질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이번에 잘 점검을 해서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엄마한테 한번 단도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되죠. 네, 엄마 뭐 이렇게 요즘 저희 엄마도 뭐 은퇴하시고 나서 네, 이제 네, 그런 거 가지고 네. 하셔야 되니까 사셔야 네,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세를
주고 뭐 받은 돈 가지고 넣어놓으시는 네, 분들도 네. 계시는 거고. 그럼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사실 은행에 가서 엄마가 믿고 괜찮다고 했으면 들을 수 있는데 저도 모르게 엄마 뭐 새 상품 들 때는 꼭 나한테 한번 보여줘 이렇게 얘기를 저도 모르게 이번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볼 때 제일 네. 황당한 경우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내가 저 사람 4억에 전세를 줬어요. 그럼 4억을 전세금 받아가지고 이걸로 보통은 생활비를 이자로 받아 쓰시던 분들이 자 이게 이자가 워낙 안 나오니까 은행 갔더니 5% 준대. 5% 줘요? 야 그럼 좀 낫겠네.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그 4억 전세를 받은 거를 넣었다가 지금 만약에 빵꾸가 났으면 그러면 그 5%도 사실 연 5%이기 때문에 이게 만기 그렇죠, 짧은 그렇죠. 뭐 6개월짜리면 사실 더 낮은 금리거든요. 그거 보고 이제 들어가신. 그러니까 정말 조금 한번 더 받아볼까 하고 이제 내셨던 분들이라. 그러니까 그런 피해가 이 3천 명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고 정말 자산가들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고 그만큼 우리가 빨리 좀 고치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만 되는 문제라는 걸 또 아마 약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CMA처럼 생각하시고 넣으신 분들 아니 있을 거예요. 그랬었겠죠. 그랬겠죠. 네. 그랬겠죠. 이거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집에서 예를 보통 들면 뭐 아까 뭐 채권엔 뭐 교직원 나온 퇴직금 거니까. 같은 거 6개월이니까 약간 뭐 하여튼 오늘도 결과적으로는 즐겁지 않은 얘기로 하게 되는데 제가 사실 어제 이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게 수요일인데 어제 시간으로 어제 친절한 경제에서 했던 건데 최근에 작년에 뭐 달러 금 인기 있으면서 판매 급등하게 달러 보험이라고 있거든요. 달러 보험 뭐 장점도 있는 상품이지만 이런 거 달러 보험 같은 경우에도 생각하지 못한 환차 손이나 그 높은 수수료나 이런 거 있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드시라고 아침에 했었어요. 달러 보험 같은 경우도 좀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원금의 손실도 있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라는 거를 모르는 상태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보험은 그냥 실손보험 네, 뭐 맞아요, 이런 맞아요. 것들만 드시지 저축성 보험은 저는 굳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투자를 할 만한 능력이 안 되고 나는 잘 모르겠어 그냥 나는 강제로 특히나 내 돈 누가 뺏어가가지고 은행에 안 넣어주면 난 다 써버릴 것 같아 뭐 이런 경우가 아니시라면 그러니까 정말 강제로 뺏어가서 엄마가 세뱃돈 뺏어가서 훔친다는 표현 죄송합니다. 엄마가 세뱃돈 가져가서 야 너 나중에 줄라 그래 뭐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는 다음에는 저축성 보험은 어지간하면 안 하시는 게 그리고 이 맞아요. 외화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달러화 투자, 미국 투자, 뭐 중국 투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에 살면서 더 이상 원화로만 가지고 있는 것도 위험하기도 네. 하고 수익도 안 나기 때문에 다양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외국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장기 투자 그리고 내가 뺄 때 뺄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 왜냐면 달러 보험은 그냥 달러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험이다 보니까 이게 일본에서 먼저 그 인기가 있었었는데 그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퇴직금을 맡긴 노인들이 연금 손실이 안 나는 건 줄 알고 보험이라고 하니까 은행에서 파는 보험이라고 하니까 예금 같은 건 줄 알았다가 손실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달러를 그냥 사두고 뭐 이렇게 뭐 위안화를 사두고 이런 분들은 내가 환차손을 입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 분들이죠. 근데 달러 보험을 은행에서 그 퇴직금 같은 거 맡기시는 분들이 원금은 당연히 보장되는 건 줄 알고 샀다가 이제 낭패를 볼 수 있다. 저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뭐 하여튼 투자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네. 본인이 피해 입지 않기 위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사전에 체크하셔야 되고 언제나 저 사람은 내가 정말 저는 사실 그건 추천하는 게 차라리 내가 돈 주고 상담을 받거나 조언을 받는 거는 차라리 저는 전문가한테 그 돈이 아까울 수 있겠지만 차라리 뭐 주고 상담 받고 제대로 조언 받는 건 저는 차라리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은행 가서 투자 회사 가서 거기서 정말 나를 위한 맞춤형 뭔가를 해준다? 그거 그 사람이 얼마짜리 연봉을 받는 사람인데 나를 위해서 맞춤형을 몇 시간을 투자를 하겠어요. 그만큼의 내가 내 돈 주고 눈에 안 보이는 거지만 내가 낸 돈에서 뽑아가지 않고서는 나한테 그렇게 맞춤형으로 줄 리가 없죠. 그 돈 생각을 받고 하시는 분들도 진짜 잘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얼토당토하는 소리 하는 사람들 아니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그건 내가 잘 차라리 찾아봐야 고를 된다. 수라도 있고 내가 네. 내 돈 주고 차라리 상담 받는 게 낫지. 네. 내가 결국은 수수료로 결국 상담료를 주는 건데 결과적으로 네. 은행에 가서 뭘 하든 간에 믿지만은 마시라는 얘기를 이제 결과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고 그걸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참 바람하지 않으면서 한승구 기자는 다시 검증하러 가야죠. 지금 가야 됩니다.
네. 체력을 좀 어떻게든 보강하세요. 뭐 홍삼을 먹든 뭐. 네, 하여튼 다음 주에는 항상 뭐 끝날 때 이런 말씀 하고 끝나서 죄송합니다만은 더 밝은 소식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발랄한. 이제는 그런 빈말같이 들리는. 아니 근데 뭐 저기 댓글로 저 이번 주말에 뭔가 발랄한 것 좀 해보려고. 댓글로 그 얘기 있었어요. 저 배달앱 얘기 재밌었다고 한 분 달아주신 네. 분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재밌었어요. 뭔가 발랄한 그런 것들, 좀 뭔가 새로운 것들 그런 걸로 좀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